대한민국 경제계의 정점에 선 남자 권희준. 28배 나이에 국내 굴지의 투자기업 퀀텀 홀딩스를 이끄는 그는 살아있는 신화이자 얼음의 성주였다. 잿더미 속에서 제국을 건설한 그의 삶은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존재했다. 반면 대한민국의 평범한 땅 위를 걷는 소녀 한서연. 18배 미대생인 그녀의 삶은 캔버스 위에 물감처럼 순수하고 다채로운 꿈으로 가득했다.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하는 고단함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만의 색으로 미래를 칠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한 사람의 복수심과 다른 한 사람의 꿈. 결코 만날 수 없을 것 같던 두 세계가 칠흑 같은 밤, 핏빛으로 얽히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그들은 과연 알았을까? 폭우가 서울을 삼키던 밤이었다. 거대한 도시의 불빛은 빗줄기에 번져 형체를 잃었고 아스팔트는 눈물을 흘리는 거울처럼 도시의 야경을 흐릿하게 비췄다. 권희준은 자신의 차, 제네시스 G90의 뒷좌석에 앉아 차창 밖으로 무섭게 쏟아지는 비를 무감각하게 응시했다. 그의 검은 눈동자는 억수 같은 비에도 화려한 도시의 넌사인에도 흔들림이 없었다. 마치 그의 내면 세계처럼 모든 감정이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태양그룹의 비자금 흐름으로 추정되는 복잡한 데이터가 떠 있었다. 10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원수, 태양그룹의 최민국 회장. 이준에게 삶은 그를 향한 길고 지독한 복수극의 서막일 뿐이었다. 같은 시각 한서연은 편의점의 처마 밑에서 잠시 비를 피하고 있었다. 낡은 우산 하나로는 거센 비바람을 막아내기 역부족이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아르바이트로 몸은 청은망은이었지만 그녀의 품에는 소중한 스케치북이 담긴 방수 가방이 들려 있었다. 내일 있을 실기시험을 위해 밤새 그린 그림들이었다. 가난한 현실은 팍팍했지만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다. 조금이라도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에 그녀는 평소 다니던 큰 길 대신 낡은 상가 건물이 늘어선 좁은 골목길로 발을 옮겼다. 인적이 드물어 조금 무서웠지만 이 길을 통하면 10분은 단축할 수 있었다. 골목은 어둡고 축축했다. 빗물이 고인 웅덩이가 곳곳에 있었고 낡은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빛을 발하며 그녀의 길을 비췄다. 서연은 스케치북이 든 가방을 더욱 꼭 끌어안으며 종종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그때였다. 골목 저편에서 요란한 엔진음과 함께 검은색 스포츠카 한 대가 미친 듯이 질주해왔다. 너무 빠른 속도에 놀란 서연이 반사적으로 벽 쪽으로 몸을 붙이는 순간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쿵 하는 둔탁한 충격음이 빗소리를 찍고 고막을 때렸다. 누군가 차에 치인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녀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스포츠카는 길 한가운데 멈춰 섰고 운전석에서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내렸다. 명품으로 휘감은 그는 술에 취한 듯 보였다. 그는 차 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잠시 보더니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쓸어 넘겼다. 이내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그의 눈이 어둠 속에서 하얗게 질린 채 서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최우진이었다. 태양그룹의 황태자이자 온갖 악행으로 신문 사회면을 장식하던 망나니. 그의 입가에 걸린 비릿한 미소가 서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거기 누구야? 뭘 봤지? 그가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리며 서연에게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권희준은 목표물인 최우진의 차량을 일정 거리를 두고 뒤쫓고 있었다. 최우진이 상습적으로 드나드는 불법 도박장에 대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최우진의 차는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향했고 이내 좁은 골목길로 사라졌다. 이준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차를 돌려 골목 어귀에 세우고 상황을 주시했다.
그의 채 장착된 고성능 블랙박스는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도 골목 안의 상황을 뚜렷하게 담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목격했다. 최우진의 난폭운전, 사고, 그리고 그가 어둠 속에 서 있는 한 소녀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는 모습까지. 이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예상치 못한 변수였다. 공포가 서연의 온몸을 지배했다.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최우진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다. 그의 눈에는 광기와 잔인함이 번뜩였다. 이대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녀의 머리를 스쳤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바로 그 순간 골목의 어둠을 가르는 서치라이트 같은 강렬한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갑작스러운 빛에 최우진이 눈을 찡그리며 팔로 얼굴을 가리는 사이 부웅 하는 묵직한 엔진음이 고막을 울렸다. 제네시스 기 구짐 한 대가 골목 입구에서부터 그들을 향해 천천히 하지만 위압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 찰나의 순간이 서연에게는 구원이었다. 그녀는 정신을 차리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다. 그저 이곳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달리던 중 품에 안고 있던 스케치북 가방에서 작은 손수건이 떨어졌지만 돌아볼 경황도 없었다. 그녀의 뇌리에는 오직 비에 젖은 최우진의 잔혹한 얼굴과 어둠을 가르던 차가운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각인되었다. 자신을 구해준 것인지 아니면 그와 한패인 또 다른 위협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었다. 그저 무서웠다. 이준은 도망치는 소녀의 뒷모습을 스치듯 보았다. 너무 순식간이라 얼굴도 인상차기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다시 최우진에게로 향했다. 갑작스러운 방해꾼의 등장에 당황한 최우진은 욕설을 내뱉으며 서둘러 채 올라탔다. 이준은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았다. 그의 목적은 최우진을 자극하여 태양그룹의 약점을 더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었지, 이름 모를 소녀를 구하는 영웅놀이가 아니었다. 그는 블랙박스에 녹화된 사고 영상을 확인하며 차갑게 입꼬리를 올렸다. 최우진을 올가맬 또 하나의 카드가 손에 들어온 셈이었다. 차를 돌려 골목을 빠져나온 그는 방금 전 소녀가 사라진 방향을 무심하게 한번 쳐다볼 뿐이었다. 바닥에 떨어진 작은 손수건은 빗물에 젖어 어둠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문을 잠그자마자 주저앉았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차가운 빗물 때문인지 아니면 극도의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 밤의 기억은 조각난 유리 파편처럼 날카롭게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비명, 충돌음, 비릿한 미소, 그리고 모든 것을 삼킬 듯 달려들던 자동차의 불빛.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다. 악몽 같은 현실을 지워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날 밤의 공포는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졌다. 그녀는 몰랐다. 그 밤의 사건이 앞으로 자신의 삶을 얼마나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지를. 같은 시각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에서 이준은 샤워를 마치고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복잡한 데이터가 떠있는 모니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오늘 밤 확보한 영상은 태양그룹을 무너뜨릴 거대한 계획의 작은 조각에 불과했다. 그는 도망치던 소녀를 떠올렸다. 그저 운 나쁜 목격자일 뿐. 그의 계획에 있어 사소한 변수였지만 더 이상 엮일 일은 없을 거라 판단했다. 그는 소녀의 존재를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웠다. 복수라는 거대한 목표 앞에서 한 개인의 공포와 트라우마는 그에게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했다. 그렇게 한 공간, 한 시간 속에서 운명처럼 마주쳤던 두 사람은 서로의 존재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다시 각자의 세계로 멀어졌다. 하지만 이미 운명의 톱니바퀴는 소리내어 돌기 시작하고 있었다. 7년의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 변하기에는 부족할지 몰라도 한 소녀의 세계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18배 한서연은 이제 25의 한서연이 되었다. 그날 밤의 끔찍한 기억은 옅은 흉터처럼 남았다. 아물었지만 가끔 굳은 날이면 희미하게 아려오는 그런 흉터.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있기 위해 그림에 미친 듯이 매달렸다. 캔버스 위에서 색을 섞고 형태를 만들며 자신만의 견고한 성을 쌓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진 큐레이터 중 한 명이 되어 있었다. 서울의 심장부, 청담동에 위치한 더 라움 갤러리. 통유리 너머로 쏟아지는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서연은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관람객들에게 작품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현대 사회의 단절과 소통의 부재를 거친 질감과 어두운 색채를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기 보이는 한 줄기 빛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희망을 상징하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분한 자신감과 작품에 대한 깊은 애정이 묻어났다. 더 이상 비에 젖어 공포에 떨던 소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같은 시각 여의도의 우뚝 솟은 큐타워 최상층. 퀀텀 홀딩스의 심장이자 권희준의 왕국이었다. 7년 전 20대의 젊은 대표였던 그는 이제 명실상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이 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 대신 더욱 깊어진 냉기와 날카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더 라움 갤러리 후원권. 진행 상황은? 그의 낮은 목소리에 충직한 김 비서가 즉각 보고했다. 네 대표님, 이번 신진 작가 특별전 심연의 시선이 언론과 평단에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를 총괄한 한서연 큐레이터의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입니다. 한서연. 이준은 무심코 그 이름을 곱씹었다. 흔한 이름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정형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다. 직접 가보지. 그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김 비서의 눈이 살짝 커졌다. 대표가 직접 계열사도 아닌 일개 후원처에 방문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김 비서는 이유를 묻지 않았다. 권희준의 결정에 토를 다는 것은 금기였다. 갤러리는 갑작스러운 왕의 행차에 비상이 걸렸다. 직원들은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고 공기마저 팽팽하게 당겨지는 듯했다. 서연 역시 보고를 받고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이번 전시의 가장 큰 후원자이자 오너. 그에게 전시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는 것이 큐레이터로서 자신의 임무였다. 잠시 후 자동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섰다. 그리고 그 중심에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는 권희준이 서 있었다. 서연은 숨을 잠시 멈췄다. 사진으로만 보던 사람이었다. 날카로운 턱선,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깊은 눈,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늘한 카리스마. 그녀는 본능적으로 압도당하면서도 왠지 모를 기시감에 몸서리쳤다. 권희준 대표님이십니다. 이번 전시를 총괄하고 있는 한서연 큐레이터입니다. 관장의 소개에 서연은 정중하게 허리를 숙였다. 한서연입니다.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준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을 뿐 별다른 말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이미 갤러리 벽에 걸린 그림들을 향해 있었다. 서연은 그의 뒤를 따르며 작품 설명을 시작했다. 긴장했지만 막상 작품 앞에 서자 언제 그랬냐는 듯 전문적인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작가의 의도와 작품의 기법, 그리고 그것이 갖는 현대 미술사적 의의까지 막힘없이 설명해 나갔다. 이준은 묵묵히 듣기만 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다른 직원들은 안절부절 못했지만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작품 앞에 섰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작은 빛 하나가 새어나오는 추상화였다.
이 작품의 제목은 그날 밤입니다. 작가는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의 기억을 서연의 설명이 이어지던 순간 이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예고하는 빛이군.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작품의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서연은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네? 저 빛은 밖에서 들어오는 구원의 빛이 아니야. 어둠 속에서 스스로 타오르기 시작한 의지의 불꽃이지. 작가는 절망 속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 싸우기로 결심한 거다. 그 순간 서연은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오직 자신만이 간직하고 있던 작품의 숨은 의미를 그가 단번에 간파해낸 것이다. 사실 그 작품은 서연이 무명의 작가를 발굴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투영해 큐레이팅한 이번 전시의 핵심과도 같은 작품이었다. 7년 전 그날 밤, 공포 속에서 미친 듯이 달리던 자신을, 그리고 살아남아야겠다고 다짐했던 그 순간을 어떻게 이 남자는... 그녀는 혼란스러운 눈으로 이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깊고 검은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서연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형이증을 느꼈다. 이준 역시 내심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그저 형식적인 방문이라 생각했는데 한서연이라는 큐레이터는 예상 밖의 인물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지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작품에 자신의 철학을 담아낼 줄 알았다. 특히 마지막 작품에 대한 그녀의 열정적인 눈빛이 그의 뇌리에 깊게 박혔다. 그리고 한서연이라는 이름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그는 갤러리를 나오자마자 김 비서에게 지시했다. 한서연 큐레이터, 다시 한번 자세히 조사해봐. 아주 사소한 것까지 전부. 다음 날 이준의 사무실. 김 비서가 내민 파일을 넘겨보던 이준의 손가락이 한 지점에서 멈췄다. 특이상 7년 전 서초구 내곡동 폐상가 골목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 당시 만 18세. 충격으로 인한 진술의 어려움 및 용의자, 특정 불가로 참고인 중지 상태. 이준의 입계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내곡동 골목. 최우진. 7년 전 그날 밤.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졌다. 빗속에서 스치듯 사라졌던 그 소녀. 운명의 장난인가? 아니면 복수를 위한 신의 선물인가? 그는 태블릿 PC를 켜 7년 전 자신의 차 블랙박스에 저장해 두었던 영상을 재생했다. 쏟아지는 비, 최우진의 광기 어린 얼굴, 그리고 겁에 질려 도망치던 한 소녀의 희미한 실루엣. 이제 보니 그 실루엣이 오늘 보았던 한서연의 모습과 겹쳐졌다. 그녀는 살아남았고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가 되어 제발로 그의 영역에 들어왔다. 이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태양그룹을 무너뜨리기 위한 그의 계획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다. 최민국의 비자금 장부 일부를 확보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다. 그리고 그 한 방은 바로 그의 아들 최우진의 약점이었다. 7년 전 뺑소니 사건. 그것은 최우진의 목에 걸린 시한폭탄과도 같았다. 김 비서. 네, 대표님. 태양문화재단과 더 라움 갤러리의 공동기획 전시를 추진해 책임자는 한서연 큐레이터로 지정하고. 김 비서는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태양그룹은 퀀텀 홀딩스의 적대 세력이었다. 그런 곳과 공동 전시라니. 하지만 그는 곧바로 의도를 파악하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최우진 상무가 재단 이사로 있으니 자연스럽게 접촉이 가능할 겁니다. 이준은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모든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다. 한서연을 최우진 앞에 데려다 놓는다. 최우진이 그녀를 알아본다면 그는 분명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움직일 것이다. 그 과정에서 7년 전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고 그것은 태양그룹 전체를 뒤흔들 뇌관이 될 터였다. 물론
그녀가 위험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복수라는 대의 앞에서 한 개인의 안전은 그의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그런 감정을 버렸다. 하지만 어째서일까? 작품을 설명하던 그녀의 반짝이던 눈빛이 절망 속에서 타오르는 의지의 불꽃을 이야기하던 자신의 말에 놀라던 그녀의 표정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잡념을 떨쳐냈다. 그녀는 그저 복수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도구, 가장 날카로운 칼일 뿐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며칠 후 서연은 관장실로 호출되었다. 한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 방금 퀀텀 홀딩스 권희준 대표가 직접 연락을 해왔어. 우리 갤러리와 태양문화재단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싶은데 책임자로 한큐를 콕 집어서 지명했다더군. 관장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인 그가 고작 신입급인 자신을 제가요? 왜? 나야 모르지. 자네의 능력을 아주 높이 산 모양이야. 이건 우리 갤러리뿐만 아니라 한큐 개인에게도 다시 없을 엄청난 기회라고. 서연은 어안이 벙벙했다. 그 차가운 남자가 자신을 인정해 주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7년 전의 어둠 속에서 살아남아 발버둥 쳐온 자신의 삶을 통째로 보상받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반드시 성공시키고 말겠다고, 그래서 그에게 증명해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을 향해 뻗어온 구원의 동아줄이 아니라 아슬아슬한 덫의 시작이라는 것을 꿈에도 알지 못했다. 태양문화재단과의 공동기획전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한서연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바빠졌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열정과 능력을 이 프로젝트에 쏟아부었다. 권희준 대표에게 인정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두 곳이 만나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무한한 동력을 제공했다. 그녀는 그가 던져준 동아줄이 달콤한 독이든 미끼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위를 향해 열심히 기어오르고 있었다. 프로젝트의 첫 공식 미팅을 며칠 앞둔 날이었다. 서연은 관장으로부터 호출을 받았다. 한큐, 퀀텀 홀딩스에서 한큐의 프로젝트 기간 동안 편의를 위해 개인 기사와 차량을 지원하겠다고 연락이 왔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저한테요? 그럴 필요까진. 권 대표님의 직접 지시사항이래.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거절하는 게 더 큰 결례일 거야. 서연은 얼떨떨한 기분으로 관장실을 나왔다. 대표라는 사람은 생각보다 더 세심한 구석이 있는 걸까? 아니면 이건 그저 그의 완벽주의적인 성격의 일부일 뿐일까? 미팅 당일 아침, 갤러리 앞으로 약속된 시간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부드럽게 멈춰 섰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기사가 내리더니 그녀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한서연 큐레이터님, 오늘부터 프로젝트 기간 동안 안전을 책임질 이진우 실장입니다. 서연은 어색하게 뒷좌석에 올라탔다.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그녀가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 걸까? 차가 출발하기 직전 김 비서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잠시 후 대표님께서 직접 전달할 물건이 있으니 차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몇 분 후 권희준이 직접 건물 밖으로 나왔다. 그는 조수석 창문을 통해 서연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다. 이번 프로젝트의 격에 맞는 이미지도 중요합니다. 착용하도록 하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심플하고 우아한 브로치가 들어있었다. 대표님, 이건 너무 과분합니다. 그녀가 거절하려 하자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말을 잘랐다. 개인적인 선물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입니다.
한 큐레이터의 이미지가 곧 더 라움과 퀀텀의 이미지가 될 테니. 그의 말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는 힘이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브로치를 받아 재킷 옷깃에 달았다. 차갑고 단단한 브로치의 감촉이 심장 가까이에서 느껴졌다. 미팅 장소는 시내의 한 호텔 최고층에 있는 컨퍼런스 룸이었다. 권희주는 이미 도착해 있었고 서연은 그의 옆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요란한 소음과 함께 회의실 문이 열리고 최우진이 거들먹거리며 들어왔다. 하하,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권 대표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그는 악어 가죽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으며 자리에 앉았다. 7년 전과 다름없이 오만하고 경박한 태도였다. 그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이쪽이 이번 프로젝트의 실무를 책임질 더 라움의 한서연 큐레이터입니다. 권희준의 소개에 최우진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한서연 큐레이터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미인이시네요. 그가 능글맞게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이었다. 그의 손이 닿는 순간 서연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온몸이 굳었다. 잊고 있던, 아니 잊었다고 생각했던 7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빗소리, 축축한 공기, 그리고 자신을 향해 다가오던 남자의 비릿한 미소. 최우진 상무님,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연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짜내며 그의 손을 뿌리쳤다. 얼굴은 하얗게 질렸지만 필사적으로 평정을 가장했다. 하지만 그녀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권희주는 놓치지 않았다. 그는 최우진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며 대화의 흐름을 끊었다. 최상무, 사적인 인사는 그쯤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지. 그의 목소리에 회의실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가는 듯 했다. 최우진은 잠시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어깨를 으쓱하며 자리로 돌아갔다. 미팅 내내 서연은 가시방석에 앉은 듯 불편했다. 최우진의 끈적끈적한 시선이 계속해서 그녀에게 와닿았고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름 모를 공포심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준비해온 프리젠테이션을 간신히 마쳤지만 무슨 말을 했는지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왜 이 남자가 이렇게 무섭지? 어디서 본 적이 있나 하는 생각뿐이었다. 미팅이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현기증에 몸이 살짝 휘청였다. 그때 옆에 있던 권희준이 반사적으로 그녀의 팔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차가움이 그녀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조금 진정시켜 주었다. 괜찮습니까? 그가 낮게 물었다. 그의 눈동자에는 아주 희미한, 감정이라고 부르기 힘든 미세한 파동이 스쳐 지나갔다. 네, 괜찮습니다. 잠시 어지러워서. 서연은 황급히 그의 팔에서 벗어났다. 그의 도움과 최우진의 위협적인 존재감이 뒤섞여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서연은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진우 실장은 말없이 차를 몰았지만 룸미러를 통해 그녀의 상태를 살피는 것을 잊지 않았다. 집에 도착한 서연은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침대에 쓰러졌다. 최우진의 얼굴, 목소리, 행동 하나하나가 끔찍한 잔상처럼 남아 그녀를 괴롭혔다. 그러다 문득 권희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을 붙잡아 주던 그의 차가운 손, 걱정하는 듯했던 그의 눈빛, 그리고 왜 하필 그와 태양그룹이었을까? 왜 그토록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그림 속에 담긴 자신의 상처를 꿰뚫어 보았던 그가 자신에게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남자와 함께 일하도록 만든 것일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나도 절묘하게 맞아떨어졌다. 혹시 그 역시 7년 전 그날 밤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의 씨앗이 그녀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권희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브로치를 통해 전송된 녹음 파일을 듣고 있었다. 미팅 내내 오고 갔던 대화, 최우진의 역겨운 목소리, 그리고 서연의 떨리는 숨소리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그는 서연이 최우진 앞에서 느꼈을 공포와 혼란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계획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최우진은 한서연에게 완전히 매료되었고 그녀의 과거를 알게 되면 어떤 식으로든 움직일 것이 분명했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도 편치 않았다. 그는 위스키 잔을 들어 단숨에 비웠다. 독한 술이 목을 태우고 내려갔지만 가슴속의 찝찝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의 하얗게 질린 얼굴과 자신의 팔을 붙잡았을 때 느껴졌던 가녀린 떨림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는 복수를 위해 그녀를 이용하고 있었다. 그녀를 위험한 맹수 앞에 던져놓은 사냥꾼은 바로 자신이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이건 복수를 위한 과정일 뿐이다. 감정은 사치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도 깊고 복잡한 어둠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심은 의심의 씨앗이 사실은 자신을 향한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 태양문화재단과의 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랬다. 하지만 한서연은 매일같이 얇은 얼음판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최우진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더 이상 그녀에게 노골적인 관심을 표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치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서서히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회의 중 던지는 의미심장한 농담들. 한 큐레이터님은 비 오는 날을 싫어하실 것 같아. 안 좋은 기억이라도 있으신가? 혹은 사람은 말이야, 본 걸 다 말하고 살면 피곤해져. 그의 말들은 예리한 칼끝처럼 서연의 잊고 있던 상처를 건드리고 후벼 팠다. 서연은 권희준에게 이 불편함을 토로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언제나처럼 차갑고 멀게만 느껴졌다. 가끔 그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느낄 때면 그 눈빛에 담긴 복잡한 감정에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느낄 뿐이었다. 그녀는 그저 이 프로젝트를 무사히 끝내는 것만이 자신이 살 길이라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맹수는 이미 사냥감의 냄새를 맡았다는 것을. 최우진은 한서연이라는 이름이 낯익었던 이유를 끝내 찾아냈다. 7년 전 사건을 처리해줬던 해결색에 연락한 그는 당시 유일한 목격자였던 여고생의 이름이 한서연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가 자신을 볼 때마다 굳어버렸던 이유, 비 오는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창백해졌던 그 얼굴. 그는 분노보다 희열을 느꼈다. 7년 동안 쥐 죽은 듯 숨어 지냈을 계집애가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오다니. 그는 그녀가 과연 어디까지 기억하고 있는지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리고 만약 그녀가 위협이 된다면 이번에야말로 확실하게 처리해야 했다. 그날은 유난히 늦게까지 야근을 한 날이었다. 서연은 마지막 자료 정리를 마치고 텅 빈 갤러리를 나섰다. 이진우 실장이 운전하는 차가 대기하고 있는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문득 권희준이 선물했던 브로치를 만지작거렸다. 이 차가운 보석이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착각.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그녀는 곧 깨닫게 될 터였다. 주차장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다. 자신의 구두굽 소리만이 차갑게 울려 퍼졌다. 차를 발견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가가는 순간 양쪽 기둥 뒤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 2명이 나타나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한서연 씨 맞으시죠? 우리 좀 봅시다. 그들의 눈빛은 노골적인 위협으로 가득했다. 서연이 뒷걸음질 치는 순간
차에서 대기하고 있던 이진우 실장이 번개처럼 달려나왔다. 무슨 짓들이야? 그는 서연을 등 뒤로 보호하며 남자들과 대치했다. 상관없는 사람은 빠져. 하지만 이진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곧이어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진우는 숙련된 경호원이었지만 작정하고 덤벼드는 두 명의 장정을 혼자 상대하기는 버거웠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이진우가 휘청였다. 그 틈을 타 한 남자가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따라와. 서연은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옆구리에 깊은 상처를 입은 이진우가 마지막 힘을 다해 달려들어 남자를 밀쳐냈다. 빨리 차에 타세요. 그는 절규하듯 소리쳤고 그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하얀 셔츠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서연은 공포와 충격 속에서 간신히 채 올라탔다. 이진우는 비틀거리면서도 운전석에 올라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다. 권희준은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모든 상황을 듣고 있었다. 브로치에 내장된 고성능 마이크는 서연의 비명, 격투 소리, 이진우의 다급한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전송했다. 그의 손에 들린 위스키 잔이 파르르 떨렸다. 차갑던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분노로 시퍼렇게 변해갔다. 김 비서, 지금 당장 우리 애들 전부 주차장으로 보내. 구급차도 불러. 그리고 병원 최고 수준으로 준비시켜. 그는 수화기에 대고 거의 포효했다. 자신의 계획이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가장 신뢰하는 부하의 피를 부르고 말았다. 그는 자리에서 뛰쳐나가 직접 차를 몰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이진우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병원 응급실은 아수라장이었다. 이진우는 도착하자마자 수술실로 옮겨졌다. 서연은 피 묻은 손을 마주 잡은 채 넋 나간 사람처럼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때 살기등등한 기세로 권희준이 나타났다. 그는 수술실 앞에 붉은 등만 노려볼 뿐 곁에 있는 서연은 안중에도 없는 듯 했다. 잠시 후 김 비서가 다가와 보고했다. 대표님, 이 실장님은 과다출혈로 위독한 상태입니다. 범인들은 최우진의 하수인들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권희준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그는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최우진, 그 개자식. 그의 목소리는 증오로 들끓었다. 그는 김 비서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그쳤다. 그 여자애를 이용하는 게 아니었어. 내 계획 때문에. 내가 그 자식 앞에 그녀를 밀어 넣었기 때문에 이 실장이 저렇게 된 거야. 그의 절규 섞인 목소리가 텅 빈 복도를 울렸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복도 모퉁이에 숨어있던 서연이 듣고 있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다. 서연의 머릿속에서 그의 말이 끝없이 메아리쳤다. 그 여자애를 이용하는 게 아니었어. 내 계획 때문에.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우연이 아니었다. 배려도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은 그의 복수극을 위한 장기말,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 자신을 알아봐 주었다고 생각했던 그의 통찰력은 그저 자신의 상처를 이용하기 위한 예리한 분석이었을 뿐이다.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배신감에 숨이 막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수술실에 등이 꺼지고 의사가 나왔다. 다행히 이진우는 고비는 넘겼지만 예후를 지켜봐야 한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안도의 한숨이 오고 가는 사이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지친 기색이 역력한 권희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제야 그녀를 발견한 듯 복잡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몸은 괜찮나?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다. 서연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은 너무나도 슬퍼 보였다. 당신의 계획, 성공적인가요? 그녀의 차분한 질문에 이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서연은 재킷에서 브로치를 떼어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투자 이제 돌려드릴게요. 덕분에 아주 비싼 수업을 했네요. 세상에 이유 없는 친절은 없다는 것, 그리고 사람의 진심을 장기말처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눈물도 흐르지 않았다. 모든 감정이 타버리고 죄만 남은 사람처럼 공허했다. 이 실장님께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그녀는 그에게서 돌아섰다. 잠깐만, 한서연 씨. 그가 다급하게 그녀를 붙잡았다. 설명할 이건... 하지만 서연은 그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다. 더 이상 당신의 연극에 어울려줄 생각 없습니다. 권희준 씨,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의 인형이 아닙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병원을 빠져나갔다. 이주는 텅 빈 복도에 홀로 남겨졌다. 그의 손 안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브로치만이 덩그러니 남아 그의 어리석었던 계획과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복수를 향한 그의 길 위에서 그는 처음으로 길을 잃었다. 권희준의 세계에서 떠난 후 한서연은 도망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배신감과 상실감이 남긴 공허한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강렬한 의지가 뿌리 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힌 피해자 혹은 누군가의 계획에 휘둘리는 장기말이 되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7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자신의 손으로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최우진에 대한 응징이었고 이진우 실장에 대한 속죄였으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한 싸움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더 라움 갤러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자신의 꿈과 열정이 담겨있던 그곳은 이제 권희준의 기만으로 얼룩진 공간일 뿐이었다. 이후 그녀는 작은 작업실을 얻어 칩거에 들어갔다. 그리고 7년 전의 기억을 복원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녀는 거대한 캔버스 위에 그날의 골목길을 그리기 시작했다. 희미한 가로등, 빗물이 고인 웅덩이, 그리고 자신을 덮쳐오던 검은색 스포츠카. 기억은 파편적이었지만 그림을 그릴수록 흐릿했던 조각들이 점차 선명해졌다. 최우진의 광기 어린 얼굴,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남자의 실루엣. 그래, 혼자가 아니었다. 서연은 7년 전 사건 기록을 다시 찾아보았다. 경찰의 초동 수사는 허술했고 유력한 증거는 확보되지 않은 채 내사 종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당시 사건 현장 주변의 가게들을 다시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가게는 주인이 바뀌거나 폐업한 상태였다. 하지만 끈질긴 탐문 끝에 그녀는 당시 골목 어귀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했던 노인을 만날 수 있었다. 노인은 그날 밤의 일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다. 아주 요란한 차가 쌩하고 지나가더니 쿵소리가 났지. 무서워서 나가보지는 못했어. 근데 좀 있다가 다른 차 한 대가 더 들어가는 것 같았는데. 결정적인 증언은 아니었지만 서연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 권희준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이진우는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지만 회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터였다. 그는 매일 병실을 찾아 무거운 침묵 속에서 부하의 곁을 지켰다. 이진우의 고통은 자신의 어리석음이 낳은 결과였다. 그리고 한서연. 그녀가 떠난 후 그의 세상은 다시 흑백으로 돌아갔다. 복수라는 목표는 여전히 선명했지만 그 과정에서 느껴졌던 미세한 감정의 색채들이 모두 사라져버렸다. 그는 김 비서를 통해 그녀의 행적을 조용히 보고받고 있었다. 그녀가 갤러리를 그만두고 혼자서 사건을 파헤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심장은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무모했다. 태양그룹이라는 거대한 골리앗을 상대로 다윗처럼 혼자 돌팔매질을 하고 있는 셈이었다. 그는 그녀가 위험에 처할 것을 직감했다. 아니나 다를까
서연이 7년 전 목격자를 찾아다닌다는 소식은 금세 최우진의 귀에 들어갔다. 최우진은 이번에야말로 그녀를 확실히 제거하기 위해 다시 사람을 풀었다. 이주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서 그녀를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가 먼저 움직여야 했다. 그는 서연이 다음으로 접촉할 만한 인물을 예측했고 그곳에 미리 자신의 사람들을 배치했다. 서연은 수소문 끝에 당시 최우진의 차에 동승했던 인물이 그의 대학 동창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녀가 그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인 한적한 카페로 향하던 길이었다. 좁은 골목길로 들어서는 순간 지난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위협적인 남자들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서연은 이제 공포에 떠는 대신 차갑게 그들을 노려보았다. 하지만 수적으로 절대적인 열세였다. 막다른 길에 몰린 그녀가 최후의 저항을 각오하던 바로 그 순간 어디선가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나 순식 잡은 사이에 불량배들을 제압했다. 어리둥절해 애 있는 서연 앞에 김 비서가 나타나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의 지시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서연은 김 비서의 안내를 거부했지만 막무가내였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오피스텔, 권희준이 마련한 은신처였다. 잠시 후 권희준이 들어섰다. 며칠 사이에 수척해진 그의 얼굴에는 깊은 후회와 고뇌가 서려 있었다. 무모한 짓입니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혼자서 태양그룹을 상대하는 건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서연은 그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에요. 여전히 나를 이용할 가치가 남아있기라도 한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파편처럼 날카로웠다. 이주는 고개를 숙였다. 그 오만하고 차갑던 남자가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무너진 모습을 보였다. 미안합니다. 내가 모든 걸 망쳤습니다. 당신을 도구로 이용해서도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 실장도 그리고 당신도 모두 내 욕심 때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서연의 마음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경계를 풀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죠? 동정이라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차가운 계산이 아닌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동정이 아니라 파트너가 되어달라는 제안을 하러 왔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 하나를 올려놓았다. 이건 지난 10년간 내가 모은 태양그룹의 모든 비리 자료입니다. 내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증거, 그리고 7년 전 당신이 목격한 뺑소니 사건의 전말까지 모든 것을 당신과 공유하겠습니다. 그는 서연에게 모든 패를 보여주었다. 더 이상 그녀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선택권을 넘기겠다는 의미였다. 내 계획은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이건 정의를 위한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병상에 누워있는 내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힘과 정보를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싸움의 주도권은 당신이 가지세요. 나는 당신이 안전하게 싸울 수 있도록 방패가 되어주겠습니다. 그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그를 향한 분노와 배신감은 여전했지만 그의 눈빛에서 거짓을 읽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냉정한 현실 또한 깨닫고 있었다. 오랜 침묵 끝에 서연이 입을 열었다. 좋아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 이준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의 빛이 스쳤다. 하지만 서연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첫째,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싸움이에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을 심판해야 해요. 둘째,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공유하고 모든 결정은 합의해 내려요. 더 이상 독단적인 행동은 용납하지 않아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철저히 파트너 관계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 선을 넘는 순간 우리의 계약은 끝입니다. 이준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잿더미 속에서 두 사람의 위태롭고 아슬아슬한 동맹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 그들은 오피스텔의 거실 벽면 전체를 화이트보드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 위를 7년 전 사건의 타임라인, 인물 관계도 증거 사진들로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더 이상 조종자와 장기말이 아니었다. 공동의 목표를 가진 두 명의 파트너로서 그들은 비로소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었다.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공동작전 본부는 낮과 밤의 경계가 없었다. 거실 벽을 가득 메운 화이트보드 위로 수많은 정보들이 거미줄처럼 얽혀갔다. 권희준은 그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그의 손끝에서 태양그룹의 추악한 제국이 조금씩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었다. 한서연은 잊고 있던 기억의 조각들을 맞춰 나갔다. 신기하게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리고 곁에 있는 권희준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자 굳게 닫혀있던 기억의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완벽한 파트너였다. 이준이 차가운 이성으로 사건의 뼈대를 세우면 서연은 날카로운 직관과 감성으로 그 위에 살을 붙였다. 최우진의 동선이 여기서 갑자기 끊겨요. 약 30분간의 공백이 생기는데 공식적인 기록이 없어요. 이준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하면 서연은 눈을 감고 그때의 기억을 더듬었다. 그날 사고 직후에 최우진이 누군가와 통화했어요. 아주 다급하게. 미친개라는 단어를 들었던 것 같아요. 미친개. 그것은 태양그룹 최민국 회장의 뒷뒤를 처리해주는 해결사의 별명이었다. 이준의 팀이 즉시 그의 신원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밤, 서연은 7년 전 사건 현장 사진을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다. 이상해요. 그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피해자는 분명 길을 건너고 있었는데 시신의 방향이나 혈흔의 위치가 부자연스러워요. 마치 차에 부딪히기 직전에 누군가와 몸싸움을 벌인 것처럼. 그녀의 말에 이준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즉시 교통사고 분석 전문가에게 모든 자료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전문가는 여러 시뮬레이션 끝에 이것은 단순 뺑소니가 아니라 명백한 고의 살인에 가깝다는 결론을 내렸다. 피해자는 차를 피하려던 것이 아니라 차에서 내린 운전자, 즉 최우진과 격렬하게 다투다 고의로 밀쳐진 후 차에 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다. 서연의 기억이 옳았다. 그랬어요. 그 남자는 도망치고 있었어요. 최우진에게서. 손에 갈색 가죽 서류 가방을 꼭 쥔 채로. 그리고 외쳤어요. 청룡을 넘기지 않으면 다 끝장이라고. 청룡, 블루 드래곤.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권희준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것은 10년 전 태양그룹이 자신의 아버지 회사 청룡물산을 부도덕한 방식으로 인수할 때 사용했던 프로젝트의 암호명이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7년 전의 뺑소니 사건과 10년 전 아버지의 죽음이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즉시 7년 전 그날 사망한 피해자의 신원을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피해자의 이름은 김민재. 전 청룡물산의 재무팀 대리이자 회사 합병 후 태양그룹으로 이직했던 인물이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김민재는 태양그룹의 주가 조작과 분식 회계를 통해 청룡물산을 파산시킨 내부 고발자였다. 그는 모든 비리가 담긴 장부가 든 가방을 들고 검찰로 향하던 길이었고 최민국 회장의 지시를 받은 아들 최우진이 그를 막아선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최우진이 고의로 그를 살해하고 증거를 빼앗은 것이다. 그리고 한서연은 그 모든 것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었다. 그녀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뺑소니가 아니라 거대한 부패 권력의 핵심을 꿰뚫는 살인사건의 현장이었다. 이제 목표는 명확해졌다. 김민재가 가지고 있던 청룡 프로젝트의 원본 장부, 그것을 찾아야 했다. 미친 개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았다. 그들은 미친 개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추적 끝에 그가 인천항 근처의 한 폐창고를 아지트로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너무 위험한 일이었다. 이주는 서연을 남겨두고 혼자 가려 했지만 그녀는 완강히 버텼다. 이건 나만의 싸움이기도 해요. 당신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약속 잊었어요? 파트너라면 함께 가야죠. 그녀의 단호한 눈빛에 이주는 더 이상 그녀를 말릴 수 없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린 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폐창고로 잠입했다. 창고 안에서는 최우진과 미친 개가 은밀히 만나고 있었다. 그 계집애 아직도 설쳐대고 있다며 이번에는 확실하게 처리해. 최우진의 목소리에 미친 개가 비웃으며 대답했다. 걱정 마십시오. 곧 아주 조용해질 겁니다. 그나저나 7년 전 그 서류 쪼가리는 이제 슬슬 없애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히 가지고 있다가 발목 잡힐라. 그들이 증거의 행방에 대해 이야기하는 순간이었다. 서연이 실수로 작은 소리를 내고 말았다. 누구냐? 그들의 부하들이 순식간에 두 사람이 숨어있던 컨테이너 박스 쪽으로 몰려들었다. 이주는 서연의 손을 잡고 미친 듯이 달렸다. 등 뒤로 위협적인 고함 소리가 쫓아왔다. 막다른 길에 몰린 순간 이주는 서연을 끌어안고 좁은 컨테이너 틈새로 몸을 숨겼다. 숨막히는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의 심장 소리만이 유일하게 들렸다. 서연은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가늘게 떨었다. 그의 팔이 그녀를 더욱 강하게 감싸 안았다.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던 발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두 사람은 간신히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은신처로 돌아온 후에도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날의 공포는 서로의 맨얼굴을 마주하게 만들었다. 서연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을 감출 수는 없었다. 이주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합니다. 또다시 당신을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도 그리고 오늘도 다시는 당신에게 아무 일도 생기게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그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다.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맹세였다. 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복수심이 아닌 한 남자의 진실한 고통과 연민을 보았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그날 이후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이 허물어졌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었다. 같은 상처를 공유하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기회가 찾아왔다. 미친 개가 최 회장에게 버림받을 것을 직감하고 해외로 밀항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된 것이다. 그가 떠나기 전 이준의 팀이 그의 비밀 사무실을 급습했다. 미친 개는 이미 사라진 후였지만 그들은 그가 보험용으로 숨겨두었던 것을 찾아냈다. 7년 전 김민재의 가방에서 빼돌렸던 청룡 프로젝트의 모든 비리 내역이 담긴 하드 드라이브. 그들은 마침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진실의 열쇠를 손에 쥐게 되었다. 모니터 화면 위로 태양그룹의 범죄 기록이 끝없이 펼쳐졌다. 이준과 서연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진실이라는 이름의 칼은 칼집에서 뽑혔다. 이제 남은 것은 거대한 부패의 심장을 정확하게 꿰뚫는 일뿐이었다. 권희준과 한서연은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다. 그들의 무대는 태양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이자 최민국 회장이 야심차게 준비한 윤리경영 선포식 현장이었다. 위선으로 가득 찬 축제의 장을 진실의 심판대로 만들기로 한 것이다. 행사까지 남은 시간은 단 사흘. 두 사람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마지막 계획을 점검했다. 방송 시스템 해킹은 완료됐습니다. 행사장의 모든 스크린과 방송사 생중계 송출 신호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준의 팀원 중 한 명이 보고했다. 이준은 거대한 작전 상황판 앞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옆에서 서연은 자신이 발표할 성명서의 마지막 문장을 다듬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지만 두려움의 그림자는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7년 전에 겁에 질린 소녀가 아니었다. 괜찮겠어? 이준이 조용히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는 걱정이 묻어났다.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 앞에 서서 자신의 가장 끔찍한 상처를 스스로 드러내야 하는 일이었다. 서연은 펜을 내려놓고 그를 돌아보았다. 괜찮지 않아요. 무서워요. 하지만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녀의 맑은 눈동자가 곧게 그를 향했다. 이준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가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되었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서울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정적의 인사들로 가득 찼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은 샴페인을 부딪히며 웃고 떠들었다. 태양그룹의 50년 역사를 찬양하는 영상이 대형 스크린을 통해 상영되고 있었다. 서연은 평범한 하객인 척 연회장 구석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권희준은 별도의 공간에 마련된 작전 통제실에서 수십 개의 모니터를 통해 현장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심장은 얼음처럼 차갑고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하게 움직였다. 마침내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최민국 회장의 기념사가 시작되었다. 그는 위선적인 미소를 지으며 단상에 올랐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태양그룹에 빛나는 50년을 넘어 투명하고 정직한 100년 기업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그의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서연은 이준과의 약속대로 귀에 꽂은 무선 이어폰을 가볍게 터치했다. 그것이 신호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최민국 회장의 얼굴을 비추던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암전되었다. 장내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잠시 후 스크린 위로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7년 전 그날 밤 쏟아지는 빗속에서 비틀거리는 한 남자와 그를 위협하는 최우진의 모습. 이어서 그를 차로 치어버리는 끔찍한 장면이 소리 없이 펼쳐졌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을 쳐다보았다. 단상 위에 최민국과 최우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그때 연 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단 하나의 스포트라이트가 서연을 비추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단상을 향해 걸어갔다. 또각, 또각. 그녀의 구두굽 소리가 얼어붙은 침묵을 깨고 장내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무대 아래에 멈춰 서서 마이크를 잡았다. 제 이름은 한서연입니다. 그리고 저는 7년 전 저 영상 속 살인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7년 동안 자신을 짓눌러왔던 그날 밤의 진실을, 핏빛 기억을,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고백이 이어지는 동안 등 뒤의 스크린에는 그녀의 말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차례대로 나타났다. 피해자 김민재의 신상, 태양그룹의 청룡 프로젝트, 비자금 장부, 그리고
최우진과 미친 개가 서연을 제거하려 모의했던 창고에서의 대화 녹취록까지. 조우진 씨, 당신은 그날 밤 한 사람의 목숨뿐만 아니라 제 인생도 함께 짓밟았습니다. 그녀의 외침에 최우진은 이성을 잃었다. 거짓말. 저 여자가 미쳤어. 저거 다 조작된 거야. 당장 저 불 꺼. 저 여자를 끌어내. 그가 미친 듯이 소리치며 무대 아래로 뛰어내리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지막 결정타가 스크린을 통해 터져 나왔다. 그것은 10년 전 최민국 회장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음성 파일이었다. 김민재 그 자식 쓸데없는 짓 못하게 처리해버려. 내 아들 시켜서라도 모든 것이 끝났다.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고 사람들의 비명과 웅성거림이 뒤섞였다. 최민국 회장은 충격에 주저앉았고 최우진은 경호원들에게 붙들려 발버둥 쳤다. 통제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던 권희주는 조용히 헤드셋을 벗었다. 길고 길었던 복수가, 아니 정의를 위한 싸움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즉시 현장으로 향했다. 연 회장 입구에서 잠복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상으로 곧장 가 최민국 회장과 최우진에게 수갑을 채웠다. 살인 및 살인교사, 주가 조작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두 분을 긴급 체포합니다. 스포트라이트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재벌 총수 부자는 초라한 범죄자가 되어 질질 끌려나갔다.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 서연은 셔터 소리에 둘러싸여 멍하니 서 있었다. 모든 것을 쏟아낸 몸은 탈진 상태였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에 자신의 재킷을 걸쳐주었다. 익숙한 체향, 권이준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인파를 헤치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혼란의 현장에서 그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호텔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 하늘에는 거짓말처럼 별이 가득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복수도 비밀도 상처도 없었다. 오직 함께 맞이할 새로운 시작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태양그룹의 50주년 기념식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폭로극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언론은 연일 재벌가의 추악한 진실을 대서특필했고 태양그룹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다. 최민국 회장과 아들 최우진은 법의 엄중한 심판대 위에 섰다. 10년 전 청룡물산 강제 인수 과정에서의 비리와 7년 전 김민재 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한 시대를 호령했던 거대한 제국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권희주는 더 이상 그들의 소식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그의 길고 길었던 복수는 끝났다. 그는 가장 먼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다.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은 그는 아무 말 없이 비석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부디 편히 잠드세요. 바람이 그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10년 넘게 그의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다. 병원 재활실에서 이진우는 땀을 흘리며 걷기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의 곁을 권희준이 묵묵히 지켰다. 대표님, 이제 그만 오셔도 됩니다.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이진우의 말에 이준은 희미하게 웃었다. 이 실장, 미안하고 고맙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이진우는 환하게 웃었다. 천만에요, 대표님. 그나저나 대표님 얼굴이 정말 좋아지셨습니다. 이제야 사람 사는 얼굴 같네요. 그 말에 이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자신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준 부하가 알아봐준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한서연은 그들의 비밀 아지트였던 오피스텔을 정리하고 있었다. 벽을 가득 메웠던 사건 자료들과 사진들이 모두 사라진 하얀 벽을 보니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그녀는 더 라움 갤러리 관장에게서 수석 큐레이터로 복귀해달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정중히 거절했다. 이제는 누군가가 만들어준 무대가 아니라 자신만의 무대를 만들고 싶었다. 그녀는 그동안 모아온 돈과 검찰에서 받은 증인보호 및 보상금을 합쳐 작은 갤러리를 열기로 결심했다. 상처 입은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작지만 따뜻한 공간을 만드는 것.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꿈이 되었다. 정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권희준이 찾아왔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함께 마지막 상자를 날랐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그들을 묶어주었던 복수와 정의라는 이름의 끈이 사라지자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감정의 기류가 흘렀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이준이 먼저 물었다. 제 이름을 건 작은 갤러리를 열 생각이에요. 대표님은요? 글쎄요. 이제 복수 말고 뭘 해야 할지 다시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의 멋쩍은 대답에 서연은 작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함께 한강변을 걸었다. 강물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유유히 흘러가고 있었다. 한서연 씨에게 제대로 고맙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복수라는 지옥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나에게 진짜 삶을 되찾아 주어서 고맙습니다.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권희준 씨가 아니었다면 전 평생 그날 밤의 공포 속에서 숨어 살았을 거예요. 과거와 마주할 용기를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는 서로를 구한 셈이네요. 이준은 그녀의 앞에 섰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계산도 계획도 없었다. 오직 한 여자 한서연을 향한 진실한 마음만이 담겨 있었다. 우리의 시작은 거짓이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내 인생에서 가장 진실된 것입니다. 나에게 진실로 시작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그의 고백에 서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몇 달 후 이준은 서연을 차에 태워 강원도의 한적한 바닷가로 데려갔다. 언덕 위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땅이었다. 여기에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과 함께할 집을, 그리고 당신의 그림들을 마음껏 그릴 수 있는 작업실도. 그는 설계도 한 뭉치를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설계도의 한쪽에는 서연의 작업실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서연이 벅찬 감동으로 그를 바라보는 순간 이준은 그녀의 앞에서 조용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벨벳 상자에 담긴 작은 반지가 들려 있었다. 한서연 씨, 당신은 내 가장 어두운 밤에 찾아온 예상치 못했던 빛이었습니다. 이제 내 모든 날들의 빛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서연은 행복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가 바다의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1년 후 서울 삼청동의 한 골목, 갤러리 서연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렸다. 갤러리 안은 신진 작가들의 재기발랄한 작품들과 그들의 작품을 보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북적였다. 갤러리 대표가 된 한서연은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한쪽 벽에는 그날 밤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7년 전의 그 어두운 그림이 아니었다. 칠흑 같던 어둠을 뚫고 찬란한 새벽이 밝아오는 희망의 그림이었다. 갤러리 한편에서 권희준은 완전히 회복한 이진우와 함께 담소를 나누며
흐뭇하게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얼음의 성주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여자를 바라보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눈빛을 가진 한 남자일 뿐이었다. 행사가 끝나고 갤러리에 단둘이 남은 두 사람. 이주는 서연의 손을 잡고 새로 걸린 그림 앞에 섰다. 아름다운 그림이군요. 그가 말했다. 서연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폭풍이 지나가면 반드시 새벽은 오니까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온기에 기댄 채 그들의 미래와도 같은 그림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들의 길고 어두웠던 밤은 끝나고 이제 눈부신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